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인 이판책 랩에 UCSF에 있는 이판책 랩에 처음 조인을 2007년도에 했는데요. 약 10년 동안 세상이 바뀝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살이 빠지셨는데 이 크라이오 EM 분야가 이렇게 대충 볼 수 있던 것이 아주 하이 레졸루션,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까지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좋은 현미경이 출시가 됩니다. 이 현미경은 뭐 건도 아주 스테이블하고 크라이오를 유지할 수 있는 홀도도 좋고 광학 옵틱스 그 수차 보정기도 달려 있고 뭐 에너지 필터도 달려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현미경이 한 2008년도쯤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100억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들이 주저를 했습니다.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UCLA 홍조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이 현미경을 사가지고 그 3.3 옹스트롱의 굉장히 큰 바이러스의 사진을 찍은 후에 이걸 구조를 풀어서 셀의 커버로 이제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좋다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장비가 됐고 다들 이제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브레이크스루는 이제 카메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물방울이 땅에 이렇게 표면에 떨어질 때 보면 이러한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샘플이 이제 아이스에 박혀 있는 상태로 찍으면 사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데 과거의 카메라로는 이런 미세한 움직임이 포함된 이렇게 블러한 이미지를 얻었기 때문에 고해상도 구조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초고속 그리고 초감도의 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다 캡처를 하고 이것도 이제 보정을 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게 이제 K2라는 카메라고요. 저희 지도 교수도 이제 아까 비싼 현미경을 사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가탄이라는 회사와 이 카메라를 만드는 개발하는 일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카메라는 이런 CMOS 타입의 카메라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들어오면 이걸 라이트로 바꾸고 다시 일렉트론으로 바꿔서 신호를 읽어드리고 또한 이 백스캐터링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세컨더리 일렉트론 스캐터링 많이 돼서 사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시그널보다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렉트론을 직접 디텍션하는 CMOS 타입의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이 뒤쪽에 이제 백스캐터링 부분을 최대한 얇게 만드는 그런 카메라를 이제 개발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칭화대에 가 있는 샤밍 리라는 친구는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다 구현을 해서 보정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기반으로 함께 있던 이제 마우프라는 친구는 지금 이제 하버드 교수로 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캡사이신이라는 고추의 매운맛의 성분을 인식하는 세포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세포 수용체 같은 경우는 통증을 인식하는 수용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회사의 드럭 타겟이 되는데 이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 단백질도 작고 막단백질이었기 때문에 구조 규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비를 활용을 해서 최초로 이제 크라이오 EM이라는 기법으로 이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프로치로는 MRC에 있는 숄스가 이제 이뤄낸 업적인데요. 보면 이러한 요아킴 프랭크가 스파이더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좀 핸들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제 좀 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서 이제 에너지 미니마이즈를 하는 대신에 베이시안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에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릴라이온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릴라이온 퍼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CPU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CPU 노드 한 1000개, 2000개 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많게는 한 달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패러럴라이즈가 가능한 GPU 베이스드 된 릴라이온 2를 최근에 이제 릴리즈를 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분야의 기술력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 구조들을 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도에는 2015년 대표 기술로 네이처에서 크라이오 EM을 선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6년 지카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할 때 바로 이 크라이오 EM으로 구조를 풀어서 사이언스에 보고를 하고 현재는 이제 드럭 개발에 이 구조가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알츠하이머가 걸린 환자의 뇌에서 직접 이 타우 필라멘트를 퓨리파이해서 크라이오 EM으로 구조를 규명하는 그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크라이오 EM 필드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좋은 샘플로 사진을 잘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미지 프로세싱에 이제 많은 노하우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안쪽도 보이나요? 네, 이제 그림자 이미지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뭐 퓨리어 트랜스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안쪽 아주 미세한 구조까지 저희가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상반된 질문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요. 너무 최신 기술인데 빨리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아주 오래된 진보한 기술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리, 화학, 생명의학, 전자기계, 전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융합된 학문으로서 오랜 역사에 기반한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는 질문이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현미경이 크라이오 EM인가요? 자, 근데 현미경 이름이 크라이오 EM은 아닙니다. 그 현미경 중에서 크라이오로 관찰할 수 있는 크라이오 EM이 가능한 전자현미경을 이걸 말하고요. 저희 연구실에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해상도 구조 규명에는 어떻게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 오면서 2012년도에 구축한 크라이오 EM이 가능한 그 현미경 장치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KBSI의 그 오창 분원에 최초로 이 고해상도 구조 규명이 가능한 타이탄 크라이오스가 국내에 이제 처음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두 현미경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모닝 정도 되고요. 이거는 슈퍼카 정도 됩니다. 모닝은 타고도 뭐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짐도 나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속 300km가 넘는 그런 서킷을 달리긴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는 이거 이제 막 한 대 보유를 했는데 외국은 이 차들을 뭐 수십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이제 면적이 비슷하지만 이 현미경을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한 현미경 한 20대 이상 가지고 있고 제 친구가 칭화대로 부임해서 가면서 이 현미경을 4대를 사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표인데요. 최근 들어서 하이 레졸루션 구조들이 이제 축적된 결과들을 보시면 2014년부터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미국, 영국, 중국, 뭐 그다음에 카나다, 뭐 젊은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순위에도 없고 이 체코, 스페인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설치된 현미경을 가지고 처음 이제 화학과의 정용원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 하이 레졸루션 구조를 이제 디파짓을 했고 이게 아마 국내에서는 첫 번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라이오 EM은 사실 이제 오래 역사를 가지지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속도로 다시 한번 이제 첨단화를 이루고 있고 아주 작은 단백질부터 아주 고해상도 구조 규명까지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도 5년, 10년 이내에 이 텍스트북 안에 있는 상당수의 그림들이 크라이오 EM 결과로 바꿔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드럭 디스커버리 측면에서도 많은 제약회사들이 제넨텍이나 뭐 파이자 같은 회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1900년대 초반에 이론이 나온 후에 이렇게 수많은 노벨상을 배출했듯이 EM 분야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미래에는 아마도 이런 단백질을 보는 것 이외에 이런 세포 안에서 세포를 이제 통째로 사진을 찍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를 규명하는 그 크라이오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이 한 번 더 또 주목을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83년도에 그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면 망한다라고 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과감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됐죠.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고요. 저 또한 사실 이제 많이 뒤쳐져 있지만 크라이오 EM 연구를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의 특유한 강인한 정신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 강연입니다.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생명과학과 최준호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과 최준호입니다. 원래 노벨 과학상은 노벨 생리학상이 제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화학상, 그 다음에 물리학상. 그래서 발표 순서도 생리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조금 보수적이죠. 그래서 조금 늦게 해서 제가 그래서 학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순서를 그렇게 하든지 노벨상 순서대로 하든지 로테이션 하는지. 왜냐하면 한 반 정도 학생들이 갔거든요. 자, 농담이고요. 올해 노벨 생리학상은 세 분이 받았습니다. 제프리 홀, 마이클 로시베시, 마이클 영인데 여기 보면 제프리 홀은 이제 노벨상 발표할 때 소속은 유니버시티 메인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브랜다이스 유니버시티에서 이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같은 과에 바로 옆에 이제 연구실이 있어갖고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데 이분이 제프리 홀 교수가 이제 좀 지쳤는지 은퇴를 해서 명예교수입니다. 브랜다이스에.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전원주택을 사갖고 옮겼는데 아마 유니버시티 메인에서 그냥 정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새는 뭐 특별히 연구를 안 하고 이제 목가적인 생활을 즐기시고 계시고 마이클 로시베시 교수는 브랜다이스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러니까 초파리의 생체 리듬 분야에서 가장 액티브한 교수가 아직 액티브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분과 독립적으로 마이클 영 교수는 록펠러 대학 교수인데 완전히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 써 있듯이 서케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분자적인 기작을 발견한 공로로 의해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케디안 리듬이란 과연 이제 여러분들 익숙치가 않은 말인데 서케디안 리듬이 뭐냐 하면은 생체 내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의상 바이오리듬은 생물학적 리듬 또는 생체 리듬인데 리듬이 여러 가지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거는 일주기 리듬입니다. 일주기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리듬이 일주기 리듬이고요. 그거보다 더 짧은 리듬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거예요. 심장 같은 게 박동이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사이클이 돌거든요. 호르몬도 많이 분비됐다가 덜 분비됐다. 그런 건 울트라디안 사이클이라고 그러고요. 리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봄에 우리 학교에 벚꽃이 많이 피는데 딱 1년에 한 번 정확한 4월 초 이럴 때 피고 그 다음에 집니다. 그러면 1년짜리 서케디안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 철새가 또 1년에 이렇게 갔다가 어떤 그 나비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인프라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생체 리듬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서케디안 리듬이거든요. 서케디안 리듬은 뜻이 뭐냐면 서카라는 거는 약이란 뜻입니다. 어바우스트라는 뜻이고 디아는 데이라는 뜻에서 약 하루 정도의 이라는 뜻입니다. 서케디안은. 그래서 우리가 편히 하면 뭐 일주기 리듬, 뭐 24시간 주기 리듬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24시간 만에 한 번씩 하면서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해갖고 만들어진 리듬이 이제 서케디안 리듬입니다. 실제로 미생물, 식물, 곤충, 어류, 포유류 거의 모든 생물체는 서케디안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서케디안 리듬이 알려진 거는 1700년대 후반부에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미모사라는 식물을 원래 미모사가 낮에는 이렇게 잎이 벌어졌다가 밤에는 오므러지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건 빛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두운 암실에 넣어봤는데 여전히 낮이 되면 벌어지고 밤이 되면 잎을 다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빛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뭔가 미모사의 그 식물 속에 생체의 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케디안 리듬에 대한 개념은 밝혔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체온입니다. 체온. 0시부터 여기 0시까지 체온이 낮에는 굉장히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게 이제 생체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당연히 낮에는
행동을 하고 밤에는 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케디안 리듬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메타볼리즘, 이런 모든 것이 다 서케디안 리듬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이게 응용이 돼갖고 예를 들어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은 낮에 먹을 때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은 밤에 먹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체 리듬의 몸의 피지올로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연결해서 효과가 있을 때가 다른 시간이 나타나는 게 이러한 그 일주기 리듬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보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런 24시간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밤 9시가 되면은 멜라토닌의 그 분비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2시에 가장 깊게 잠들고 새벽 7시 반쯤 되면 대개 멜라토닌의 분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잠을 안 자는 거죠. 예를 들어 또 하나는 오후 2시 반에 가장 여러분들의 몸이 잘 움직이고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반응이 좋을 때는 오후 3시 반. 그 다음에 혈압이 가장 높을 때는 6시 반. 그 다음에 체온이 가장 높을 때는 7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이 24시간 주기로 굉장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한 실험들은 전부 초파리에서 일어난 실험이에요. 초파리를 대상으로. 그러면은 초파리가 왜 좋으냐 하면은 일단 이게 한 10몇 가지가 미국의 NIH에서 생물학 실험을 할 때 가장 유용한 실험 생물입니다. 한 가지 이제 식물이 여기 애기장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파리, 그 다음에 열대어, 제브라피쉬, 그 다음에 뭐 효모균, 그 다음에 쥐 같은 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초파리 하는 사람, 어떨 때는 마우스 하는 사람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 거죠. 뭐 이건 흔히 보는 건데 초파리가 왜 실험 동물로 좋냐, 여러분들 많이 본 것입니다. 가장 장점은 초파리는 이 암놈이 알을 낳으면은 이렇게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새로 성체가 되는데 열흘이면 새로 알부터 성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는 거는 한 달 정도밖에 못 살아요. 2달 정도까지. 그 다음에 초파리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한 2mm,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알을 한 번 낳으면은 400개를 낳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손을 연구할 수가 있고. 그럼 유전자가 사람은 30억 베이스 페어거든요. 그 지놈 사이즈가. 초파리는 1.4억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분의 1 정도고요. 하지만 유전자가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유전자의 호몰로지는 한 60% 정도가 사람 유전자와 초파리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한 75%가 초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죠. 다는 아니지만 75%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초파리의 행동을 이제 관찰하는 기구입니다. 이거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게 6.5mm밖에 안 됩니다. 초파리는 조그만 거고요. 그 다음에 관은 여기 한 5mm 되는 건데요. 초파리가 이런 관에다 넣어놓으면은 여기는 솜으로 막아놨고 공기가 통하게 초파리 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초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을 끊으면은 이게 컴퓨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면은 초파리의 행동을 24시간 저희가 초파리 24시간을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조금 전에 건 이제 모식도고요. 실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이렇습니다. 유리관에 여기 초파리가 보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아가하고 뭐 설탕물 같은 거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파리 모니터죠. 한꺼번에 32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파리를 하나씩 넣으면은 32마리의 초파리를 한꺼번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라이고가 1조 원이 들었다고 그러고요. 만드는데. 그 다음에 크라이오염 하나 사는데 100억.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실험 못 합니다. 너무 비용이 없어서. 이 관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자릅니다. 손으로. 관을 만든 게 아니라 긴 관을 1m짜리 사갖고 6mm를 이렇게 자릅니다. 6cm로. 요거 50만 원입니다. 우리 실험실에 100개 있거든요. 5천만 원이면 10년 동안 연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물리학 라이곤이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실험은 아주 저렴하게, 그래도 저희 실험실에서 네이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카이스트에 아주 적절한 실험은 사실 이런 실험입니다. 이건 이제
도표로 그린 건데요. 초파리의 그 주기가 23.5시간입니다. 보통 23.5시간 이렇게 아까 말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여기 보면은 이 까만 게 뭐냐면 30분 동안에 초파리가 몇 번 움직이느냐 빈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낮에, 요거는 밤입니다. 밤에는 거의 안 움직이죠. 낮, 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있어갖고 그걸로 관찰을 하면은 보통 야생형 와일드타입은 23.5시간인데 짧은 어떤 뮤턴트들은 22.5시간.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이 주기가 길어진 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리는 거는 28시간짜리. 그 다음에 이건 에이리드미라고 해갖고 마구 움직입니다.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뮤테이션인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노벨상 받은 분에 대한 실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1969년, 1970년에 칼텍에 있는 시머 벤저 교수님이고 이분의 학생이 론 코노카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불행히 2007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이분은 노벨상을 못 받으셨는데 이 대학원생이 이제 물론 일을 했는데 론 코노카도 불행히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947년생인데 이때 그 칼텍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처음으로 초파리의 뮤테이션을 일으켜갖고 그 뮤테이션에 있는 어떤 유전자를 어디 염색체의 어느 위치에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초파리는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애벌레가 됐다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번데기에서 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번데기에서 성체되는 현상을 이클로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화라 그러는데 보통 초파리가 우화를 할 때는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왜 새벽에 하냐 하면은 그 새벽이 가장 습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초파리가 이렇게 번데기에서 나올 때 만약에 밖이 건조하면 나오다가 날개가 굳어버립니다. 제대로 펴지기 전에. 그러면 초파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축축한 상태로 완전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가 마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클루전이라고 그러는데 초파리의 학명이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타입니다. 드로소필라라는 건 드로소가 라틴어로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듀. 필라는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초파리를 번역하면은 이슬을 좋아하는 동물. 너무 멋있죠. 그런데 그 초파리의 원래는 봄에 죄송합니다. 새벽에 알을 깨야 돼 우화를 해야 되는데 론 코노카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초파리에다가 EMS를 먹였습니다. EMS를 먹으면은 얘는 케미칼 뮤타젠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DNA가 보통 A하고 T하고 하이드로젠 본드를 만들고 G하고 C하고 하이드로젠 본드를 만드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EMS로 처리를 하면은 여기 구안인에 에필기가 생겨서 더 이상 사이토신이랑 하이드로젠 본드를 형성을 안 하고 대신 구안인이 라이민하고 DNA를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드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GC를 AT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데 막 랜덤 hit을 하는 건데 정말 자기가 필요한 유전자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아미노아시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유전자가 바뀌어도 아미노아시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뮤테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론 코노카가 그거를 매일 관찰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이클루전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새벽에 안 일어나고 더 일찍 일어난 녀석, 그 다음에 더 늦게 일어나는 녀석, 아니면 마구 아무 때나 일어나는 녀석, 세 가지의 뮤턴트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엔 2017년 노벨상을 받게 되는 처음 일을 시작한 이 페이퍼입니다. PNS에 1971년에 나왔는데 이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서케이디안 리듬이 변한 뮤턴트를 처음 찾아내는데 이때는 1971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유전자에 대한 디테일한 건 모르고 다만 이 유전자가 X 크로모솜의 어느 위치에 있다. 그것까지만 알고서는 이제 논문을 끝냈습니다. 론 코노카는 불행하게
1971년에 논문을 내고 72년인가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 일이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론 코노프카는 칼텍의 교수가 됐어요. 그때 졸업하자마자. 그런데 그 후에 논문을 못 내갖고 테니어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카이스트같이 테니어 받기 어려웠는지. 그래서 나가갖고 클락슨 유니버시티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테니어를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론 코노프카는 거의 일을 안 하고 다음 사람들이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프리 홀은 원래 그 시모 벤젤랩의 그 포스트학으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론 코노프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제프리 홀은 아까 말한 그 이클루전 그 설케디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코트쉽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코트쉽이란 건 뭐냐면 추파리가 짝짓기 할 때 구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순놈이 암놈을 구애하기 위해서 날개로 이 노래를 불러요. 윙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1분마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보통 순놈은. 그런데 이 제프리 홀이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혹시 설케디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갖고 아까 론 코노프가 발견한 초파리의 그 주기가 빨라진 녀석, 늦어진 녀석, 랜덤한 녀석 3마리 갖고 코트쉽 송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초파리 주기가 빨라진 녀석은 코트쉽 송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코트쉽 주기가 늘어진 애는 주기도 느려지고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피리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마이클 오시왓이라는 교수가 이 굉장히 생화학적으로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둘이 서로 연구하다가 원래 이 사람은 그 RNA 스플라이싱이라는 그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던 교수인데 두 연구를 둘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1984년 10월에 그 유전자를 클로닝을 했어요. 유전자를 클로닝하면 유전자를 얻을 수 있고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연구가 계속 쉽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84년에 아까 말한 피어레드 유전자 그 나온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유전자의 클로닝을 해서 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 이 사람들이 이제 보스턴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뉴욕에 있는 록펠러 대학의 마이클 영은 완전히 다른 랩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랩인데 이 사람은 그 원래 초파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연구하기를. 그래서 그 론 코노프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분들도 이 팀도 독립적으로 이 그룹, 왼쪽 그룹과 독립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84년 12월 2달 후에 네이처의 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유전자를 클로닝 해갖고 논문을 내서 처음으로 이제 피어레드 유전자의 정체를 밝힌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노벨상을 못 받죠. 그 후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자, 설케디안 리듬은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클락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이나 또는 초파리의 뇌 속에 이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몰레큘러 오실레이션 이렇게 사인 커브를 그립니다. 물론 외부의 인자가 이거를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빛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먹이 활동, 이런 것들이 이 몰레큘러 오실레이터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뀐다든가 잠이 바뀐다든가 이런 게 벌어지는 게 아웃풋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로 연구한 거는 이 몰레큘러 오실레이터, 센트럴 클락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어레드가 PER이라는 유전자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발견된 1971년에 발견되고 1984년에 유전자가 나왔는데 그 후에 타임리스 1994년에 마이클 영 그룹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은 호락 로스바시가 1998년에 발견했습니다. 클락은 약간 예외인데요. 여기 D라고 써 있습니다. 클락도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인데 클락은
초파리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마우스에서 발견을 했어요. 마우스에 그 조셉 다카하시라고 유니버스 오브 텍사스에 있는 교수가 초파리가 대신 마우스로 뮤테이션을 일으켜갖고 똑같은 실험을 해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훨씬 일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를 1994년에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드로소필라에서 클락을 발견했기 때문에 D 클락은 1998년에 역시 로시바시안 홀이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그룹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럼 과연 이 원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클락과 사이클이 두 개의 단백질이 합쳐져서 헤테로다이머를 이루면은 얘네들이 트랜스크립션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어리드 유전자나 타임 유전자 앞에 이박스라는 그 DNA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은 트랜스크립션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얘네들이 거꾸로 이번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래갖고 얘네들을 작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화살표는 촉진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바가 있으면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거티브 피드백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 서큐리안 리듬을 이해하는 혁신적인 그 방법이고요. 이거를 발견한 공로 때문에 이번에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커다란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포의 오른쪽 부분이 핵이고요. 왼쪽 부분은 사이토플라즘입니다. 세포질입니다. 원래 단백질은 사이토플라즘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펄한 단백질이 여기 P라는 거는 이제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펄에 인산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타임리스에 또 단백질에 인산화가 되면 얘네들이 같이 헤테로다이머를 이룬 다음에 인산화 됐을 때만 핵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핵 속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말한 이 사이클하고 클락이 이 박스에 결합을 해서 원래는 트랜스크립션을 촉진하는데 얘네가 들어오면 이거를 막아버려서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클락과 사이클의 액티베이션 기능을 저해하는 일종의 리프레서 기능을 하는 거죠. 동시에 이거는 밤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얘네들이 낮이 되면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피어리드 단백질의 모양인데 보면 16시간, 20시간, 24시간 때는 많아지다가 일로 위치를 바꾸는 건 뭐냐면 포스포릴레이션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분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영역에서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8시간, 12시, 다시 말하면 낮에 환할 때는 얘네들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양이 사이클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은 뭐냐 하면 이 각각의 여기 필요한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데 유전자들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0, 로시바시, 0 이렇게 그 그룹이 계속 연구를 계속해서 이 메커니즘을 밝히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알라다가 나오는데요. 알라다는 로시바시의 제자입니다. 로시바시의 제자가 처음에 좋은 연구를 하고 독립해 나와서 노스웨스트에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세갈은 마이클 영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이클 영에서 거기서 좋은 논문을 내고 그 다음에 독립해서 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클과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아까 말한 세 분 외에 그 제자까지 그 그룹이 전부 이걸 밝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여기 볼 수 있듯이 메신저 RNA는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클락은 또 반대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백질이 오실레이션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는데 아직은 어떻게 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초파리 머리입니다. 굉장히 0.5mm짜리를 무지무지하게 1m를 이제 확대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초파리 머리는 약 10만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를 보면 여기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 게 SLNV, 라지 LNV 이런 것들이 초파리의 페이스메이커 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파리의 생체 리듬 시계라고 보면 되죠. 약 100여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거고,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뭐 피어리어드, 클락 이런 것들이 이 세포 안에서 오실레이션을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보면 이 빨간 점들이 뭐냐 하면은 이 초파리 페이스메이커 뉴런들의 핵이고요. 그게 거기서 나타내는 피어리어드 단백질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저희가 찾아낸 뮤턴트인데 이렇게 이러한 단백질의 발현이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해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메커니즘을 보여준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럼 과연 생물에서는 계속 끝없는 새로운 발견은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발견만 했다고 노벨상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그 생리 현상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때만 이제 노벨상을 주는 건데, 생체 리듬이 우리 신체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 한 대표적인 것은 제트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유럽으로 여행 간 분들도 있고, 또 미국으로 여행 가보신 분들도 가보시면 몸이 굉장히 말을 안 듣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환경이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신체도 사이클을 그리고 환경과 신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확 가버리면은 여러분 몸은 아직도 한국 상태인데 환경은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차가 9시간이 나거든요.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생체 리듬과 수면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의 메커니즘이고, 잠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수면의 메커니즘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굉장히 모르는 거죠. 수면은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지금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 프로세스고요. C 프로세스라는 건 설케디안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언제 잠을 자야 되고 언제 잠을 깨야 되는 게 그 설케디안 리듬입니다. 플러스 S 프로세스입니다. S 프로세스는 뭐라면 호메오스태틱 프로세스였고, 잠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일을 안 자면은 낮이고 밤이고 무조건 자야 됩니다.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잘 때 그렇게 많이 안 자죠. 그렇지만 잠이 부족하면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선이 설케디안 슬립 웨이크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실선이 S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잠에 깨있는 상태고 이때가 잘 때거든요. 여기가 이제 9시, 8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8시가 지나가면 점점 잠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밤 11시라고 가정을 하면은 잠이 들면은 그때부터 잠에 대한 그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딱 새벽이 되면은 다시 또 깨놨다가 이런 사이클 그립니다. 그래서 잠이 이루어지려면은 설케디안 클락과 잠에 대한 필요성이 합쳐졌을 때, 그럴 때 잠이 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팔인데요.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슬라이드인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게 됐지. 초파리는 원래 땅 뚫으면은요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안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밑에서 움직입니다.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저희가 실험실에 인공적으로, 얘는 가만 놔뒀고요. 얘네들은 12시간을 못 자게 했고 얘네는 24시간을 못 자게 했습니다. 잔인한 실험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24시간을 못 자게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우리가 슬립 데트라고 합니다. 수면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을 못 자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 리듬과 잠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맘말리안 시스템에서 잠을 많이 연구하는데 초파리에서도 연구를 해서 사람에게 직접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FASPS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성 진행성 수면 증후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또는 여러분들 친구 중에 8시 반이면 잠을 자고 4시 반에 깨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한 분이 있어요. 8시 반에 자서 그 집에 8시에 전화하면 싫어합니다. 아니 어떤 시간인데 난 전화를 거냐.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왜 그게 가능한지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 보면 1999년에 가계도를 분석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여기 보면 4시 반에 자고 7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01년에 피어리드 유전자에 사람의 피어리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세린이 글라신으로 변했습니다. 세린이 어떤 부위냐 하면 아까 인산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어리드 단백질은 인산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산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뮤턴트는 이 인산화시키는 유전자 엔자임에 또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서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어리드 프로틴이 망가져서 사이클이 바뀌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초파리가 꼭 과연 수면을 연구할 수 있느냐, 초파리가 잠을 자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자더라고요. 2000년 논문이 2개가 나왔는데 처음에 초파리를 24시간을 관찰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갖고. 그랬더니 초파리가 보통 때 이러고 있다가 잘 때는 납작 엎드려요. 그래갖고 초파리가 5분 이상 안 움직이면은 지금은 그걸 자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파리 갖고도 자는 걸 연구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생체 리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생리 현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체 시계에 대한 연구는 됐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생체 리듬에서 행동이 나오는 건 모르고요. 또 하나 서케디안 리듬 이번에 연구한 거의 그 중요성의 하나는 거의 처음으로 유전자가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밝혀준 겁니다. 그 전까지는 행동하고 유전자까지는 직접 연결을 못 시켰는데 피어리드 유전자 하나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거죠. 행동이라는 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 생체 리듬, 그 시간이 조금 더 늦게 움직인다든가 늦게 빨리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공로를 위해서 이번에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의 그 공로가 생체 리듬을 맡긴 3분의 과학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